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적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진 KF-21. 2.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 3. 록히드 마틴의 깜짝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과 일본도 주적입니다. 외교적 마찰 때문에 주적이라 하지 않을 뿐 저들은 언제든 우리나라가 약해질 때 비수를 꽂힐 국가들입니다. 중국의 전투기 제-20의 레이더로는 KF-21을 탐지하기 전 KF-21한테 격추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상 KF-21이 배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20은 퇴역할 운명이라고 봐야 한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초도 비행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에 그 탄생을 알렸는데요. 그 와중에 중국이 유난히도 날선 반응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윙은 한국의 KF-21은 지역 공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KF-21 개발이 중국의 목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몇 년간 행보에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으며 오만한 태도로 국제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렇듯 중국이 먼저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젠 중국을 가상 적국 수준이 아니라 북한 같은 주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국이 KF-21에 저렇게까지 가시 도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은 KF-21의 성능을 상회하는 5세대 전투기 제-20과 제-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의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세대를 넘어서는 승리를 따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4세대와 5세대 사이에는 스텔스라는 벽이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5세대에 근접했다는 KF-21도 스텔스 성능이 완전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4.5세대에 그친 것인데요. 즉 4.5세대인 KF-21이 중국의 5세대기 제-20과 맞붙으면 서로의 성능을 모두 끌어냈다는 전제하에 KF-21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도입한 5세대기 F-35A를 겨냥해 비난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내놓을 이유가 뭔지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KF-21 그 자체가 아닙니다. KF-21을 도입한 한국 공군인 것이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술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47대나 되는 전술기 중에서 실전 배치된 5세대기 제-20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총 전술기 전력의 단 3%만이 5세대고 30% 이상은 4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공군이 공중작전을 펼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5세대 미만의 기종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5세대기 F-35A 40대,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함재기용 F-35B 20대 역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양산되면 블록 A 40대, 블록 A 80대를 생산해 노후화된 F-16, F-5합계 142대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15K와 KF-16은 4.5세대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최근 안현호 카이 사장은 KF-21 블럭이는 5세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계획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군 전술기는 5세대기 160대, 4.5세대기 232대, 4세대기 60대의 구성이 됩니다. 전체 전력의 무려 86%가 4.5세대 이상, 35%가 5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배에 가까운 중국의 수적 5위는 어차피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비행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유일한 자랑거리인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공군력의 기술적 우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전투기는 카탈로그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기는 할지 미지수라고 하이엔드급인 5세대에서도 로우급인 4세대에서도 중국 전투기가 확실한 승리를 따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국은 그만한 물량을 가지고도 동북아의 제공권을 손에 넣지 못할까봐 다급해진 겁니다. 동북아의 제공권을 잃는 것은
곧 코앞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중국 동해안에 상륙해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최근 미국 항모전단의 호위를 받고 은 펠로시가 대만 땅에 발을 디뎌도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유사시 남해안의 상륙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통제권을 잃고 상륙군에 말가먹혀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KF-21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운용을 상정한 만큼 국산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1 시제기 제작 현장에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패스를 공개해 전 세계 항공업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행기 조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동체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체를 유압장치 위에 올려 조립했었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었고 오차없이 정렬되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패스는 이름 그대로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체의 주요 부분을 조금의 휘어짐도 없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첫 단계부터 조립을 완료할 때까지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밀 오차율이 11,000인치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는 과거 T-50 양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산 헬기인 쿠1 수리온의 생산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KF-21의 생산에도 적용된 패스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죠. 이렇듯 카이는 생산 기체 각각의 완전히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로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이 됨에 따라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초고가품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적용받게 되어 더욱 싼 값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FA-50을 사간 폴란드도 KF-21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이 역시 KF-21의 블럭 2부터는 인니가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으며 폴란드도 그 후보라고 밝혔죠. FA-50을 사간 국가가 한둘이 아닌 만큼 이들 역시 추후 KF-21의 잠재 고객입니다. KF-21이 배치되고 성능이 증명되면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나라가 주력 미들로급 전투기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산 무기는 해외에서 인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공급력의 상징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유사시 공급국가와 동맹 및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공급국과 연합작전은 물론 전투기 간 통신과 부품 무기 공급이 신속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역시 수월해야 합니다. 즉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끝도 없는 영토 욕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중국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국가도 퇴역 직전에 낡은 기체 정도를 싸게 사올 생각일 뿐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자국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내수에만 의존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이미 뽑아낼 만큼 뽑아내서 더는 수요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죠. 재생산이나 유지 보수 등의 경비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가격을 조절하더라도 내수를 깎아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우월한 국가라는 근거 모를 짧은 생각으로 패권 다툼에 뛰어든 중국은 바로 그 이유로 국제사회의 신의를 잃어버려 이런 일에서조차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안현옥카이 사장이 KF-21 블럭 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전해드렸는데요. KF-21의 공개 스펙을 살펴본 전문가들이 KF-21이 이미 오소아이 대기의 자격 조건을 일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인데요. 슈퍼크루즈는 항공기가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엔진 후방에서 더 많은 연료를 태워 전투기의 추력을 순간적으로 극대화하는데 빠르게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호미에 생기는 특유의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고 적외선 신호도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기체 자체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기체라도 애프터버너를 권체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몸을 감춘 채로 비행하려면 애프터버너가 주는 추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슈퍼크루즈는 이렇게 애프터버너를 꼈을 때도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엔진 성능과 기체 설계가 어우러져야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작전 공역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유지하면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눈먼 적을 우월한 속도와 에너지 우위로 유린할 수 있다는 의미로 5세대 전투기의 공중 지배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네요. 이 슈퍼크루즈 성능은 현존 최고의 전투기들도 전부 가지지는 못한 성능으로 아무 조건 없이 기본 성능으로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것은 F-22뿐이고 유로파이터, 라팔, 수-57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 J-20은 현재로선 아예 불가능해서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습득할 예정. F-35는 중력을 활용한 하강 비행일 때만 아슬아슬하게 마하 1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KF-21의 익면 하중과 추중비를 다른 전투기와 비교한 결과 KF-21이 F-22에 가장 근접해 슈퍼크루즈 역시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KF-21이 차후 개량해서 내부 무장창만 실현한다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5세대기로 탈바꿈하는 가장 큰 기술적 문턱을 이미 넘어서 있다는 의미였죠. 안현호 카이 사장의 블럭 이 5세대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믿는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제대로 된 비행기 하나, 배 한 척이 없어 한이 맺혔던 한국은 이제는 공산권 전체를 에워싸고 칼끝을 겨누는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변모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최근 미 해군이 고등훈련기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도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이는 KF-21 네이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카이의 개발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현재 개발 예정인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지하는 나라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과거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의 엔진 블레이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곧 모든 T-45C의 이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현상은 전투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 전투기가 공격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방 기수 부분이나 덕트의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며 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으로 인해 볼트나 작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 엔진에 흡입될 경우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키며 파편을 만들게 되고 그 파편이 엔진 도관뿐만 아니라 유압 계통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투기는 활공 비행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쓸 도리 없이 지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T-45C의 상태에 미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T-45 훈련기는 1988년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며 1997년에 그 파생형인 T-45C로 전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T-45C는 30년 넘게 운용되어 온 구형 기체이기에 그 원인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과 비행교관들은 T-45C의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도 더는 제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2023년까지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테스트한 후 2028년부터 200여 대의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들로는 보잉과 사브의 T-7B,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 레오나르도의 M346 등이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함재기형 T-50을 함재기형 FA-50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활주로 길이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군은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기에 활주로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 네이비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여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이가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죠. 설계나 개발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시제기를 만들어서 함상 테스트를 하는 일 역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그 우려는 더욱 컸는데요. 카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함재기형 FA-50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카이의 관계자에 따르면 T-50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파일럿 후보생들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량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의 기술진들은 4년 6개월 정도면 함재기형 FA-50의 설계, 개발 및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납품할 수 있다며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은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주요한 경쟁 상대 보잉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7A를 해군형으로 파생시킨 T-7B를 제안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앞서 T-7A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됐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설계, 제작된 기체입니다. 국내의 한 전투기 설계 전문가는 T-7A의 현재 공허 중량으로 봤을 때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량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T-7B가 함재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함재기는 항모 이착함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고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 역할을 해내기에는 현재 T-7A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강력한 경쟁 상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시 미 정부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요구 성능의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T-7A를 사업 우승자로 선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의사결정은 미 공군과 독립되어 있으며 미 공군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으로 사용할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은 튼튼한 기골과 넉넉한 연료 탑재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생산비 절감과 구조 경량화에 치중했던 T-7이기에 이번 사업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도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 FA-50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모의 경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의 유력한 우승자로
FA50을 꼽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PL에 대한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기체들은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하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사들인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A50PL은 현재 그리스가 보유한 154대의 구형 F-16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긴 수명추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와 에임 120 암람으로 시계 외공중전 BVR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는 중고 F-16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기사 후반부에 가서는 FA50PL은 마찬가지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제공되고 있는 이탈리아 M346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FA50PL과 이탈리아 훈련기 M346을 같은 체급으로 다뤄보려는 무리한 분석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M346과 처음부터 전투기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FA50PL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체는 무리하게 두 기체를 비교하며 현재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M346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A50PL의 개량 내용에 대해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마치 M346이 FA50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에임 120C가 통합된 FA50PL에 비해 M346은 시계 외공중전 BVR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폴란드는 M346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음속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나 전투기로 부적합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FA50PL은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며 습득한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에 경전투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까지 등장하는 모습에 괜스레 기세등등해지는데요. 계속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